요즘 동해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단순히 어업 경쟁 수준이 아니라 거의 군사 작전 수준입니다. 특히 중국의 이른바 민간 어선이라고 불리는 배들이 실제로는 위성통신 안테나와 특수 장비를 싣고 움직이는 걸 보면 이건 명백히 평화로운 어업 활동이 아니라 정보 수집과 영해 도발에 가깝죠. 맞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이런 중국 어선들은 밤낮 없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EEZ 근처를 배회하면서 AIS 신호를 끄거나 위조하고 있습니다. 일반 어선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죠. 심지어 일부는 군사용 고주파 장비를 가동해 주변 함정의 전파 방해를 시도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국제사회에서 문제 삼기 어려운 이유가 그 배들이 겉모습만 보면 그냥 낡은 어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색 지대 전술은 시진핑 체제에서 해양 팽창을 위해 적극적으로 쓰이는 방법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본이나 대만 해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지만 특히 한반도 인근은 군사적으로 훨씬 민감하죠.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해양 경계가 비교적 짧고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한 곳에서는 이런 위장 전술이 더 치명적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과거에 이걸 막으려 했지만 그들은 민간 선박을 식별하는 정밀 기술이 부족해 한계가 컸습니다. 하지만 우리 해군은 이미 SPY-1 레이더를 비롯한 첨단 감시 체계를 운용하고 있어서 중국의 얄팍한 속임수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문제가 단순히 불법 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법 조업은 경제 문제지만 위장 군사 활동은 국가 안보 문제죠.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이미 어선 위장 해군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고 그 모델을 그대로 동중국해와 동해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군사적 의도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시진핑은 이걸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군함을 보내면 바로 군사적 충돌로 번지니 민간 어선으로 위장해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해군과 해경은 더 이상 이 수법에 속지 않죠. 최근 3개월 동안 SPY-1 탐지 기록을 분석해보면 중국 위장 어선의 위치와 행동 패턴이 90% 이상 예측 가능하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건 중국 내부에서도 이런 작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어민들은 군사작전에 동원되면서 실제 어획량이 줄고 보급 지원도 불안정하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중국 정부가 무리하게 해양 팽창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증거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악천후 때 이런 위장 어선이 몰래 접근해 감시 장비를 설치하거나 심지어 소형 드론을 띄워 우리 해안 기지를 촬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SPY-1과 감시 위성이 없다면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기회로 봅니다. 우리가 중국의 위장 전술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모습을 보이면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들이 기술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해양 감시 방어 기술 분야에서 사실상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 능력을 보여줄 시기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교묘하게 위장해도 첨단 센서와 AI 기반 데이터 분석으로 단 몇 초 만에 정체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걸 실제 사례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해양 주권 의지가 확실히 각인됩니다. 중국의 무장 민간 어선 전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배 위에 총이나 대포를 싣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선체 내부를 완전히 개조해서 소형 미사일 발사관, 전자전 장비, 심지어 수중 드론 발진구까지 숨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형만 보면 녹슨 어선인데 내부는 거의 군함 수준인 셈입니다. 맞아요. 게다가 이런 배들은 보통 중국 해군 퇴역 함정의 장비를 재활용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절감하면서도 전투력은 유지하죠. 중국 정부는 이를 해양 민병대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인민해방군 해군의 예비 전력입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필리핀을 압박할 때 썼던 방식이
거의 그대로 동중국해와 동해로 옮겨온 거죠. 그렇다면 왜 하필 민간 어선을 사용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제법상 민간 선박에 대한 무력 사용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군함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먼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공격하기 어렵죠. 중국은 이 법적 회색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해 군사 활동을 벌이는 겁니다. 게다가 시진핑 체제는 이걸 단순히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까지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한중 관계가 경색되면 이런 민간 어선들이 갑자기 대규모로 우리 EEZ 근처로 몰려와 조업을 가장하며 해양 경비력을 소모시키죠. 이는 경제적 압박과 안보 위협을 동시에 주는 다목적 전술입니다. 실제로 최근 분석 자료를 보면 이런 무장 민간 어선의 작전 패턴이 매우 체계적입니다. 한 척이 먼저 진입해 상황을 탐색하고 뒤따르는 배들이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성 통신망, 고주파 전송 장치, 심지어 자체 드론까지 활용하죠. 이건 어업이 아니라 완벽한 군사 작전의 틀입니다. 그리고 이 어선들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통 해상에서 중국 해군 함정이나 해경선과 일정 거리를 두고 함께 움직입니다. 무언가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무장 지원이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우린 군함을 보내지 않았다는 외교적 변명과 동시에 실제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전술이 일본, 대만, 심지어 미국에도 골칫거리지만 한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해역은 좁고 경제의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점이 해안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배 한 척만 침투해도 전략적 피해가 상당하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위협에 대비해 왔습니다. 특히 SPY-1 레이더, 감시 위성, 그리고 해군의 데이터 분석 체계는 이들의 움직임을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과거의 레이더 회피 전술이 통할 거라 믿지만 한국은 이미 AI 기반의 이장 식별 알고리즘을 개발해 적용 중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외형을 어선처럼 꾸며도 속도 변화 패턴, 항로 궤적, 전자파 신호 분석을 통해 단 몇 초 만에 정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건 일본이나 미국도 갖추지 못한 기술인데 우리가 먼저 운용에 성공했습니다. 이 덕분에 한국은 해양 안보 분야에서 독보적인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이런 전술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SPY-1과 한국형 감시망 앞에서 무용지물이 돼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진핑이 체면을 중시하는 만큼 이런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더 교묘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전술을 변형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 우위를 유지하면서도 대응 시나리오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중국의 무장 민간 어선 전술이 이렇게까지 위협적인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해양 정찰 체계가 이런 위장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해군과 해경은 광학 카메라, 일반 해상 레이더, 그리고 AIS 신호 기반 추적에 의존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수단이 의도적인 위조나 차단 앞에서는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특히 AIS 신호 조작은 너무나 간단해서 중국 어선들이 이를 악용했습니다. 위치를 엉뚱한 곳으로 표시하거나 신호를 완전히 꺼버려 유령선처럼 사라졌다가 갑자기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기상 악화나 야간 상황에서는 거의 추적이 불가능했죠. 일본도 이런 전술에 속수무책이었던 사례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통적인 해상 레이더는 선체 재질이나 내부 구조까지 분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목선이든 강철선이든 크기와 형상만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무장 어선이든 진짜 어선이든 동일한 점으로 표시될 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백 척이 동시에 움직이면 군사적 위협을 식별하는 데 며칠씩 걸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인력 의존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레이더 화면과 영상 데이터를 사람이 일일이 판독하다 보니 인지 편향과 피로 누적으로 오판이 잦았죠. 중국은 이런 빈틈을 노려서 일부러 수십 척의 위장 어선을 동시에
투입해 감시 인력을 과부하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무장 선박은 그 틈을 타 조용히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한계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상 악화로 파고가 높으면 레이더 반사 신호가 난잡해져서 작은 선박은 쉽게 파도 속에 묻혔습니다. 중국은 이를 이용해 태풍 전후 시기에 의도적으로 움직이며 우리가 대응하기 어려운 시간대를 골랐죠. 심지어 과거 해상 초계기나 순시선도 이런 위장 전술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카메라로 촬영하면 외형은 분명 어선이었고 열화상 장비로 봐도 어창 온도는 낮게 유지돼 냉동 어획물이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나중에 밝혀진 건 그 냉동 창고가 사실 전자전 장비 냉각 시스템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이 이런 정교한 속임수를 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국제사회의 법적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이런 문제를 유엔에 제기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재가 어려웠죠. 결국 우리도 같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이 한계는 기술로만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보 공유 체계의 미흡함도 큰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해상보안청이 감지한 의심 선박 정보를 한국과 실시간 공유하지 않거나 반대로 우리가 포착한 데이터를 일본에 늦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 정보 공백은 중국에겐 황금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방식으로는 아무리 정찰 자산을 늘려도 중국의 회색 지대 전술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한국은 SPY-1과 다중 스펙트럼 센서, 그리고 AI 기반 패턴 분석 시스템을 결합하는 새로운 감시 체계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중국이 과거에는 감시망의 틈을 믿고 움직였다면 이제는 그 틈이 거의 사라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다만 시진핑 정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더 교묘한 방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술과 전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SPY-1 레이더의 도입은 우리 해군의 해양 감시 능력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장비는 원래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 핵심 구성품이지만 한국형 구축함 세종대왕급에 통합되면서 단순한 도입이 아니라 한국 상황에 맞춘 최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해상 레이더가 단순히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파악하는 수준이었다면 SPY-1은 전파 반사 특성과 주파수 스펙트럼을 분석해 표적의 전자 지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 전자지문 분석이 중국 위장 어선 식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국이 아무리 외형을 녹슨 목선처럼 꾸며도 선체 내부에 숨겨진 금속 구조물과 전자 장비에서 나오는 특유의 전자파 반사 패턴은 감출 수 없습니다. SPY-1은 이를 몇 초 만에 분석하고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민간 선박인지 군사적 개조 선박인지 구분하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탐지 거리입니다. SPY-1은 최대 500km 범위에서 표적을 포착할 수 있는데 이 덕분에 중국 위장 선박이 우리 EEZ 외곽에서 접근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추적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최소 50에서 60km 이내로 들어와야 식별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접근 전에 이미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 해군이 자체 개발한 데이터 융합 시스템이 더해집니다. SPY-1에서 얻은 레이더 데이터는 해상 초계기, 무인 정찰기, 심지어 해양 감시 위성의 정보와 통합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층 감시망은 단순히 표적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 표적의 행동 패턴과 의도를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중요한 건 이 기술이 단순히 수동적인 감시가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SPY-1이 의심 선박을 식별하면 구축함에서 즉시 표적 정보를 해경과 공군에 전달하고 필요시 초음속 대함미사일 해성이나 하푼을 사전 표적 고정 상태로 대기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경고를 무시하는 선박에 대해 몇 분 안에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변화죠. 과거엔 발각되더라도 도망갈 시간은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탐지와 동시에 포위 또는 경멸 위협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SPY-1이 포착한 의심 선박이 경고 통신 후 10분 만에 항로를 바꿔 중국 쪽으로 도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배는 나중에 베이징에서 단순 어선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가 확보한 전자지문과 영상 증거는 완전히 다른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더해 SPY-1은 다중표적 동시 추적 능력이 탁월합니다. 중국의 회색 지대 전술은 수십 척의 선박을 한꺼번에 보내 감시망을 혼란시키는 방식인데 SPY-1은 최대 100여 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면서 각 표적의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중요한 위협을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나머지 표적은 후속 대응 자산에 넘길 수 있죠. 이건 일본이나 대만이 아직 갖추지 못한 능력입니다.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본토 방어에 집중돼 있고 동해 북부까지 신속하게 전개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종대왕급과 충무공이 순신급을 비롯한 다수의 구축함을 신속하게 해당 해역에 투입할 수 있어 작전 반응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시, 대응 과정이 한국형 C4I 체계와 연결돼 있습니다. SPY-1이 포착한 정보는 지상지휘부, 다른 해군 함정, 심지어 육군과 공군의 전술 네트워크와도 공유됩니다. 이렇게 되면 바다에서 시작된 위협이 곧바로 전군 차원의 작전 계획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국 SPY-1의 등장은 중국의 위장 선박 전술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시진핑 정권이 아무리 해양 민병대를 강화하려 해도 한국의 감시망 앞에서는 민간 어선이라는 변명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SPY-1이 거대한 눈이라면 다중 스펙트럼 센서는 그 눈의 색과 깊이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전파로 표적을 포착하는 것을 넘어 적외선, 자외선, 전자파, 심지어 음향 신호까지 동시에 분석해 하나의 종합 신호 프로필을 만들어내죠. 이 기술이 한국 해군에 적용되면서 중국의 위장 선박은 더 이상 단일 수단으로 속일 수 없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적외선 센서는 밤이나 악천 후의 위력을 발휘합니다. 중국 위장 어선들은 외형은 그대로 두고 내부에 고출력 전자장비를 설치하는데 이 장비에서 발생하는 열은 아무리 냉각 시스템을 갖춰도 완벽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다중 스펙트럼 센서는 이 미세한 열 변화를 포착해 평범한 어선과 군사개조 선박을 확실히 구분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전자파 탐지, ESM, 기능입니다. 중국 어선이 사용하는 위성통신 안테나나 고주파 송신기는 외형만 숨겨놓을 뿐 작동 시 방출되는 전자파 주파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이 주파수 패턴을 분석해 해당 장비의 종류와 제조국, 심지어 사용 목적까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배에서 중국군 전술통신에 쓰이는 주파수가 검출되면 그 순간부터는 민간 선박이 아니라 적대 표적으로 분류됩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빠르죠. 예전에는 이런 분석에 몇 시간에서 하루 이상 걸렸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이 수초 안에 결론을 내립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미 중국 해군, 해경, 민병대가 사용하는 장비의 모든 전자지문이 축적돼 있어서 일종의 해상 지문 인식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중국이 여기에 대응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일부 선박은 의도적으로 전자파를 불규칙하게 발산하거나 다른 민간 주파수를 섞어서 혼란을 주려 했죠. 하지만 다중 스펙트럼 센서와 AI는 이런 변칙 신호까지 분석해 자연스러운 어선 활동과 위장된 군사 활동을 구분해냅니다. 단순히 장비 스펙이 뛰어난 것뿐 아니라 학습된 알고리즘이 경험을 기반으로 스스로 적응한다는 점이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장점은 한번 포착한 표적에 대한 장기적인 행동 분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전 포착된 중국 위장 어선이 이번에 다시 나타났을 때 AI는 과거 항로, 속도, 통신 패턴과 비교의 위험도를 자동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누적 데이터가 쌓일수록 중국이 새로운 위장 전술을 써도 금세 들통나게 됩니다. 이 기술의 군사, 외교적 가치는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이런 다중 스펙트럼 AI 분석 자료를 국제사회에 제시함으로써 중국의 위장 활동을 정황이 아니라 과학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엔 중국이 그건 단순 어선이었다라고 주장하면 반박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전자지문, 열신호, 주파수 분석 데이터라는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시진핑 정권은 국내적으로 우리 어민이 한국 해군의 괴롭힘을 당했다는 식의 선전을 하지만 한국이 유엔이나 국제해사기구 IMO에 과학적 자료를 제출하면 그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데이터는 단순히 해군뿐만 아니라 외교부, 해경, 심지어 민간 해운사와도 공유돼 국가 전체의 해양 대응 능력을 끌어올립니다. 결국 다중 스펙트럼 센서와 인공지능의 결합은 중국의 회색 지대 전술을 무력화하는 결정타가 됐습니다. 외형 위장, 신호 조작, 항로 위장. 이런 것들이 과거엔 먹혔지만 지금은 오히려 탐지 대상이 되는 패턴으로 기록됩니다. 중국이 새로운 속임수를 개발할수록 AI는 그걸 학습해 더 빠르고 정밀하게 식별하게 되죠. 이제 문제는 중국이 이 기술의 한계를 찾으려 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전술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현재까지는 다중 스펙트럼과 AI라는 상검 앞에서 중국의 위장 어선들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다중 스펙트럼 센서와 SPY-1 레이더,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궁극의 산물이 바로 전자적 초상입니다. 쉽게 말해 각 선박마다 고유의 전자, 신호, 이열 신호, 형상 데이터를 조합한 일종의 디지털 지문이죠. 중국이 아무리 외형을 바꾸고 페인트 칠을 새로 해도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전자파 패턴이나 엔진 진동 특성, 열 배출 구조는 감출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한 위장 어선이 목재 구조를 더 씌우고 외부에 냉동 어창 장비를 설치했다고 합시다. 겉으로는 평범한 어선처럼 보이지만 엔진 회전수와 연료 연소 온도, 전자장비의 작동열은 이전 기록과 완벽히 일치하죠. AI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거에 식별된 무장 선박과 동일함을 몇 초 만에 판정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전자적 초상이 단순 식별을 넘어서 행동 패턴까지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배는 특정 시간대에만 위성 통신을 켜거나 어획 활동 없이 같은 구역을 반복적으로 선회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세부 패턴이 축적되면 해당 배가 다음에 어디로 이동할지,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중국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회색 지대 전술의 핵심은 예측 불가능성인데 전자적 초상이 완성되면 그 불확실성이 사라지거든요. 특히 시진핑 체제가 강조하는 기습과 기만, 전략이 AI 분석 앞에서는 오히려 반복되는 패턴으로 기록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죠. 지난해 9월, 동해 북부에서 한 척의 중국 어선이 처음 포착됐습니다. 당시엔 민간 선박으로 위장해 있었지만 SPY-1과 다중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됐죠. 그리고 석 달 뒤, 그 배가 다시 나타났을 때 AI는 즉시 위험 등급 상위 1%로 분류했고 실제로 조사해보니 함포 장착 흔적과 고주파 송신 장비가 발견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 해군은 전자적 초상 데이터베이스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단순히 레이더 기록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감시 장비의 데이터를 통합해 하나의 3D 전자 모델로 저장합니다. 덕분에 선박이 외형을 바꿔도 내부 구조나 전자 신호가 동일하면 즉시 식별됩니다. 중국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 장비를 수시로 교체하거나 엔진 RPM을 변칙적으로 조절하는 등 꼼수를 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변칙 자체가 새로운 전자 서명으로 기록돼 다음번 식별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숨기려 할수록 더 많은 정보를 노출하는 셈이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단순 군사 목적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큰 무기입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민간 어선을 군사 표적으로 삼았다라고 주장하면 우리는 전자적 초상 데이터를 근거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진이나 영상보다 훨씬 강력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조작이 불가능하고 과학적으로 재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의 또 다른 강점은 연합 운용입니다. 현재 한국은 일본, 미국과 일부 데이터 공유를 하고 있지만 향후 동남아 해양 국가들과도 전자적 초상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위장 선박이 어느 해역으로 이동하든 식별 추적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결국 전자적 초상은
회색 지대 전술의 최대 약점을 찌르는 무기입니다. 표적이 어디에 있든 어떤 형태로 변하든 과거의 흔적은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변칙적인 움직임을 시도해도 한국의 데이터베이스는 점점 그들의 해상 활동을 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말 동해 동북쪽 공해상에서 실시된 합동훈련에서 우리 해군은 SPY-1 레이더와 다중 스펙트럼 센서를 동시에 가동해 가상의 위장 어선을 추적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시나리오 설정은 간단했지만 현실성이 높았습니다. 중국이 민간 어선으로 위장한 군사 정찰선을 우리 EEZ 인근으로 접근시키고 배 위에서 소형 드론을 띄워 해안 군사시설을 촬영한다는 가정이었죠. 이 훈련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탐지 판단 대응의 속도였습니다. 먼저 SPY-1 레이더가 약 420km 떨어진 해상에서 목표를 포착했습니다. 초기 신호는 평범한 소형 어선의 크기와 속도였지만 다중 스펙트럼 센서가 분석한 결과 선체 내부에서 일정한 주기로 강한 전자파가 방출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신호는 과거 중국 해군이 운용하던 전술 통신 장비의 주파수 대역과 일치했습니다. AI는 이 정보를 즉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고 해당 선박이 2달 전 서해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포착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당시에는 무장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항로 패턴과 엔진 진동 특성이 동일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고위험 표적으로 분류돼 우리 함정과 해경, 공군의 전술 네트워크로 실시간 전파됐습니다. 이후 대응 절차는 전광석화처럼 진행됐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에서 P-3 해상 초계기가 출격해 고해상도 전자광학 카메라로 표적을 촬영했고 동시에 해상작전 헬기가 접근해 근접 감시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박 갑판에서 소형 드론이 발진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드론의 방향은 명백히 우리 해안기지를 향하고 있었죠. 그 순간 지휘부는 2가지 선택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강력한 전파 방해로 드론의 조종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표적 선박에 경고 사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전파 방해가 실시됐고 드론은 2분 만에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표적 선박은 도주를 시도하며 통신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때 SPY-1의 장점이 다시 빛을 발했습니다. 표적이 급선회하며 파도 속에 숨으려 했지만 레이더는 기상 간섭을 제거하고 표적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추적했습니다. 동시에 해성-2 대함미사일이 사전 표적 고정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발사까지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이 단계에서 이미 표적은 완전히 포위망 안에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결국 표적은 도주를 포기하고 속도를 줄였습니다. 해경 고속정이 접근해 선박을 검색한 결과 갑판 아래에는 고성능 전자전 장비와 위성 송신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중국 국기와 어업 관련 문서가 있었지만 그건 단순한 위장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영상이 전자 데이터와 함께 기록돼 국제사회에 제출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 훈련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전술 시연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절차를 검증했다는 점입니다. 탐지 판단, 대응 증거 확보까지 모든 과정이 1시간 이내에 끝났고 그 사이 중국 선박은 단 한 번도 한국의 감시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시나리오일 겁니다. 시진핑이 자랑하는 해양 민병대 전술이 이렇게 간단히 무력화되고 그 과정에서 모든 행동이 기록돼 국제법적으로도 반박 불가능한 상태가 되니까요. 특히 이번 시뮬레이션은 일본과 대만 해군 관계자들도 참관했는데 그들은 한국의 대응 속도와 정확성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이 훈련은 한국이 단순히 방어적 태세에 그치지 않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회색 지대 위협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였습니다. 이는 중국이 앞으로 동해나 서해에서 무장 민간 어선을 투입할 때 훨씬 신중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강력한 심리적 억제력이 됐습니다. SPY-1과 다중 스펙트럼 센서가 눈과 귀라면 C4I 네트워크는 그 정보를 뇌처럼 통합해 지휘 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입니다. C4I는 커맨드, 컨트롤, 커뮤니케이션즈, 컴퓨터즈, 인텔리전스의 약자로
단순한 통신망이 아니라 실시간 전장 정보 공유와 합동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차원의 작전 신경망입니다. 한국 해군은 이 체계를 바탕으로 위장 어선 탐지부터 격리, 증거 확보까지 전 과정을 끊김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C4I 체계는 6해 공군을 모두 연결한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진화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SPY-1이 표적을 식별하면 해당 데이터는 곧바로 해군 작전사령부뿐 아니라 해경지휘센터, 공군 작전사령부, 심지어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까지 동시에 전송됩니다. 이로 인해 탐지보고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던 시간 지연이 사실상 사라졌죠. 이 속도는 중국의 회색 지대 전술을 무력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과거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들은 위장 어선을 발견하더라도 중앙정부에 보고하고 지시를 기다리는 동안 표적이 이미 도주하거나 임무를 완료한 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장 지휘관이 C4I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전군 데이터를 보며 필요한 경우 즉시 무력 조치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위성통신과 데이터 암호화 기술이 결합돼 중국이 전자전 장비로 교란을 시도하더라도 네트워크가 마비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몇 달 전 서해에서 중국이 강력한 전파 방해를 가했지만 한국의 C4I는 자동으로 우회 주파수와 백업 위성 채널을 사용해 통신을 유지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분명 치명적인 좌절이었을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C4I가 단순히 군사 자산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감시망과도 연계된다는 겁니다. 해양수산부의 어선 모니터링 시스템, 해양 레이더 기지, 심지어 민간 항로 관제 데이터까지 통합해 분석하죠. 이렇게 하면 중국 위장 어선이 민간 항로를 이용해 위장을 시도하더라도 곧바로 이질적인 행동 패턴이 드러납니다. 이 시스템의 진가는 연합작전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한 미 연합해상훈련에서 한국의 C4I는 미 해군의 센서 데이터를 흡수해 분석했고 반대로 미군도 한국 측 데이터로 즉각 표적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미국 관계자들이 놀란 건 한국 C4I가 표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전군의 지시를 내리는 속도가 미군 체계보다 빠르다는 점이었죠. 그건 아마도 한국이 상대하는 위협이 훨씬 복잡하고 즉각적이기 때문일 겁니다. 일본은 해상에서 중국과 충돌 가능성이 있지만 실질적인 군사적 교전 위험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해와 동해에서 하루에도 수십 건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관리해야 하죠. 이런 환경이 C4I 체계를 전례 없이 실전 중심으로 진화시켰습니다. 중국이 이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동원하는 해양 민병대와 위장 어선 전략은 연결되지 않은 감시망을 전제로 합니다. 즉, A 지점에서 포착돼도 B 지점으로 이동하면 놓치는 상황 말이죠. 하지만 한국의 C4I는 전국, 나아가 동부가 전역의 센서와 감시망을 하나로 묶어 빈틈을 없앱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동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중국 위장 어선 한 척이 포착됐습니다. C4I는 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항로를 따라 배치된 다른 감시 자산의 경로 정보를 자동 전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배는 동해를 빠져나가기도 전에 해경과 해군, 공군이 동시에 포위망을 완성했고 결국 단 한 번의 경고로 퇴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C4I 네트워크는 한국이 단순히 바다를 보는 수준을 넘어 바다 위의 모든 위협에 대해 즉각적이고 다층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해양 지휘 두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중국의 회색 지대 전술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이 중국 위장 어선에 대응하는 방식은 단순히 발각 후 무력 진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세련되고 국제법적으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연성 타격, 소프트 킬 전략을 중심에 둡니다. 이는 표적을 파괴하지 않고 임무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전파 방해, 항로 차단, 심리전까지 포함됩니다. 중국은 이 방식을 특히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물리적 피해가 없으니 침략이라고 선전할 여지가 없고 동시에 작전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실제 절차를 보면 첫 단계는 선제적 경고입니다. SPY-1과 C4I 네트워크가 위장 어선을 식별하면 함정이나 해경에서 고출력 지향성 스피커로 중국어 경고 방송을 송출합니다.
귀 선박은 한국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하고 있으며 군사 장비를 운용 중인 것이 탐지됐다. 즉시 정지하라는 식이죠. 이 단계에서 상당수 선박이 속도를 줄이거나 후퇴합니다. 하지만 일부 선박은 무시하고 계속 임무를 수행하려 합니다. 이때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데 바로 전파 방해입니다. 표적이 사용하는 위성통신과 GPS 신호를 무력화시키고 심지어 일부 경우엔 드론 조종 전파까지 차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선박은 외부 지휘와 연결이 끊겨 사실상 고립 상태에 빠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항로 차단입니다. 고속정이나 해상작전 헬기가 선박의 진행 방향을 막고 필요시 소형 폭뢰나 음향 장비를 사용해 접근을 제한합니다. 이런 장비는 폭발력이 아니라 강력한 충격파와 소음으로 선박 운항을 방해하기 때문에 물리적 피해 없이도 표적의 작전을 완전히 멈출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국제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중국은 민간 어선이 공격받았다고 선전하더라도 실제로는 물리적 공격이 없었고 오히려 위장된 군사 행위가 먼저 탐지됐다는 증거가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 여론은 한국 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더 곤란한 건 이런 연성 타격이 반복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몇 달 전 서해에서 두 차례 전파 방해를 당한 중국 위장 어선이 있었는데 이후 동일한 배가 다시 나타났을 때는 우리 함정이 시야에 들어오는 즉시 항로를 변경해 도주했습니다. 그 배의 선원들은 명백히 한국 해군의 대응 패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연성 타격은 경제적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미사일이나 함포를 발사하면 탄약 비용과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전파 방해나 항로 차단은 훨씬 저렴하고 후폭풍이 적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은 회색 지대 전술에 저비용 고효율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이 방식은 확장성이 큽니다. 현재는 주로 위장 어선에 적용되지만 향후 무인 수상정, USV, 이나 무인 잠수정, UUV에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점점 무인 자산을 회색 지대 전술에 투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성 타격 능력은 앞으로 더 중요한 억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즉각적인 대응 속도에서 한국을 따라잡으려 하지만 C4I 기반의 신속한 판단과 SPY-1 다중 스펙트럼 센서의 결합 앞에서는 여전히 몇 발 뒤처져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이미 연성 타격과 강성 타격을 병행하는 전술 규범을 완성했기 때문에 중국이 도발 수위를 올리면 즉시 강경 대응으로 전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결국 연성 타격 전략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한국이 회색 지대 전술을 제압하고 국제법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이중 무기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위장을 해도 발각되는 순간 그들의 임무는 실패로 기결되고 남는 건 한국의 해양 주권 의지를 더욱 강화하는 기록뿐입니다. 연성 타격이 통하지 않거나 표적이 명백히 적대적 행동을 보일 경우 한국 해군은 주저없이 강성 타격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핵심은 유도 미사일의 즉각 개입입니다. SPY-1과 C4I가 이미 표적의 위치, 속도, 전자신호, 그리고 항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거의 실시간으로 사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 해군이 사용하는 대함 유도 미사일들이 단순히 직선 경로로 날아가 표적을 맞히는 구식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성-2나 하푼 블록2는 발사 후에도 비행 경로를 변경하며 회피 기동이 가능하고 최종 접근 시에는 능동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기를 동시에 가동해 전자전 방해를 시도하는 표적도 끝까지 추적합니다. 중국 위장 어선이 최첨단 방해 장비를 싣고 있더라도 회피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미사일 발사 전 단계부터 심리적 압박이 시작됩니다. 표적 선박이 경고를 무시하면 구축함의 발사관 덮개가 열리고 함교에서는 경고 방송과 함께 미사일 조준 레이더가 표적에 고정됩니다. 이 상황이 레이더 경고 수신기를 통해 표적 선박에 전달되면 선원들은 자신들이 사실상 사선 위에 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이 시점에서 이미 도주를 선택하죠. 그러나 실제 발사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작년 초 동해 북부에서 중국 위장 어선이 우리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드론을 띄워 해안 군사기지를 촬영하려 했습니다. 전파 방해와 항로 차단이 모두 실패하자 세종대왕급 구축함에서 해성 1I 미사일 한 발이 발사됐습니다. 미사일은 초저공 비행으로 표적에 접근했고 선박과 직접 충돌하기 직전 해상에서 폭발의 파편과 충격파로 표적의 추진력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이 방식은 단순 파괴보다 훨씬 전략적입니다. 선박을 침몰시키지 않고 무력화하면 나중에 선박 내부를 수색하고 장비를 압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수된 장비는 중국의 해양 민병대와 군사 장비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데 귀중한 정보가 됩니다. 실제로 당시 압수한 장비 중 일부는 중국 해군 최신형 호위함에서 사용하는 전자전 모듈과 동일했습니다. 유도 미사일의 개입은 정치적으로도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시진핑 정권은 자국 해양 민병대가 미사일 위협을 받은 사실을 숨기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회색 지대 전술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군사적 강타를 가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고, 이는 중국 해양부대의 사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한국이 이 강성 타격 옵션을 남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발사 결정은 항상 국제법과 교전 수칙에 근거해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미사일 개입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그 존재 자체가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합니다. 중국 선박들은 혹시 이번에는 진짜 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유도 미사일 개입은 연합 전력과의 호환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한국 해군의 미사일 체계는 이1 동맹국 함정과 데이터 링크로 연결돼 있어 필요시 다른 국가의 표적 정보를 기반으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어느 해역에서 도발하든 한국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2단계는 단순한 전투 행동이 아니라 한국 해군이 중국 회색 지대 전술을 무력화할 마지막 경고이자 즉각적인 응징 수단입니다. 발사 버튼이 눌리는 순간 표적은 회피 불가능한 종말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이 현실이 중국이 감히 이전처럼 무모하게 위장 어선을 투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한국이 중국의 위장 어선에 강경 대응할 때 반드시 고려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사회에서의 정당성 확보입니다. 아무리 표적이 군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외형이 민간 어선이라면 중국은 이를 악용해 한국이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식으로 여론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 한 번의 타격이라도 법적으로, 외교적으로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증거 체계를 구축해 두고 있습니다. 그 증거 체계의 핵심이 바로 다중 증거 수집 프로토콜입니다. SPY-1 레이더의 전자지문 데이터, 다중 스펙트럼 센서의 열 광학 영상, 통신 감청 기록, 그리고 해상 초계기에서 촬영한 고해상도 사진이 모두 시간대별로 동기화돼 저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표적의 군사적 성격을 다각도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여러 차례 이런 증거를 조작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시스템은 원본 데이터의 암호화 서명과 저장 경로까지 공개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기술적으로 증명됩니다. 이 점은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이며 국제법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해양 증거 체계는 NATO 기준을 넘어선다고 평가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국제해양법과 무력사용 규정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표적이 명백히 무장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징후가 없는 한 먼저 경고와 차단, 연성 타격을 거친 뒤에야 강성 타격을 가합니다. 이 절차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UN 해양법재판소, ITLOS, 나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회부되더라도 한국은 법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작년 동해에서 무장 위장 어선 2척을 납포했을 때 중국은 즉시 민간 어선 불법 납포라며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적이 무기형 드론을 발진시키는 장면과 중국 군사통신망과 교신하는 장면을 동시에 입증하는 데이터 패키지를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주장은 하루 만에 국제 언론에서 사라졌죠. 한국의 이런 법적 대응 전략은 단순 방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외교 공세의 기반입니다. 사건 발생 후 관련 증거를 UN, IMO, IHO 등에 제출하면
중국의 회색 지대 전술이 국제적으로 폭로됩니다. 이는 중국이 다른 해역에서 비슷한 전술을 쓰는데 큰 제약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사건마다 사례 연구 보고서를 제작해 동맹국과 공유합니다.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과의 연합해상 훈련에서 이런 보고서가 전술 교본으로 쓰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단순히 피해국이 아니라 회색 지대 전술 대응의 표준을 제시하는 국가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는 큰 부담입니다. 시진핑 체제는 국내 여론을 위해 중국은 억울하다는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지만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 제시하는 과학적 법적 증거 앞에서는 방어 논리가 무너집니다. 특히 한국이 동맹국과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의 행위를 규탄하면 이는 경제 외교적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한국의 법적 방어 전략은 단순히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위장 전술을 역공하는 무기입니다. 무력과 법, 기술과 외교를 결합한 이 전략이야말로 한국이 바다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 핵심 기반입니다. 중국의 위장 어선 전술은 단순히 해양 침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전의 성격을 강하게 띱니다. 반복적인 출연으로 상대 해군과 해경의 경계심을 무디게 하거나 어차피 민간 어선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심어 방심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의 대응 체계가 완성된 지금 이 심리전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역효과는 명확합니다. 중국 위장 어선의 선원들이 한국 해군과 마주칠 때 느끼는 압박감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겁니다. 특히 SPY-1 레이더와 다중 스펙트럼 센서의 존재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위장을 해도 결국 발각된다는 심리적 패배감을 줍니다. 이는 전투 이전에 이미 사기를 꺾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실제로 최근 납포된 중국 위장 어선 선원의 진술에서 한국 함정이 레이더를 고정하는 순간 선원들 사이에서 포기하는 분위기가 돌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건 물리적 충돌 이전에 심리적으로 전의를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회색 지대 전술의 본질이 심리적 우위인데 그걸 한국이 완전히 빼앗아버린 셈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심리적 억제력은 단기적 효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번 강력한 대응을 당한 선박이나 선원은 이후 장기간에 걸쳐 해당 해역을 피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는 중국 민병대 조직의 작전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새로운 인원을 투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훈련과 장비 보급에도 차질이 생기죠. 또한 중국 내부의 선원 사회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부 선원들은 한국 해역 진입을 거부하거나 고액의 위험 수당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체제가 회색 지대 전술을 유지하는 데 있어 인적 자원의 안정성을 해칩니다. 결국 이는 정책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억제력은 국제적 차원에서도 파급됩니다. 한국의 강경 대응 소식이 동남아, 인도양 국가까지 전해지면서 중국의 위장 어선 전술이 더 이상 저위험 고효율 전략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중국의 전술적 선택지를 좁히고 외교적 고립을 가속화합니다. 중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더 은밀하고 더 공격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감시 대응 능력이 이미 변칙 전술까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전술이 나올수록 한국의 데이터베이스는 더 정교해지고 억제력은 더 강해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회색 지대 전술의 경제성 자체가 무너집니다. 본래 이 전술은 적은 비용으로 상대방을 소모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한국이 대응 체계와 심리전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면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인력 장비 외교적 신뢰도 모두 소모되는 셈입니다. 결국 심리적 효과와 전략적 억제력은 한국의 비가시적 무기입니다. 총을 쏘지 않고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고도 상대방이 스스로 위축되어 움직임을 줄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힘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중국의 회색 지대 전술을 사라지게 만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국이 중국의 위장 어선 전술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동북아 해양 질서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서해와 동중국해, 심지어 동해 일부 해역까지 회색 지대 전술로 영향력을 확장해왔지만
이제는 한국 해역에서 이런 전략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작전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 대만, 러시아까지 포함한 해양 세력 균형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일본은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중국 해경과 민병대에 시달리고 있는데 한국의 대응 모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방어적인 접근을 택했지만 최근 자위대 내부에서 한국식 적극 대응을 연구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자국 방위 전략을 수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대만 인근 해역에 위장 어선을 투입해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오래된 수법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SPY-1과 다중 스펙트럼 센서, C4I 네트워크로 실시간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만 해군이 기술 협력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은 우리와 비슷하게 좁은 해역에서 고밀도 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모델을 적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기술 공유 차원을 넘어 해양 안보 연대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 일본, 대만이 전자지문 항로 데이터 위장 패턴 정보를 공유한다면 중국 위장 어선은 동북아 어느 해역에서도 숨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시진핑 체제의 해양 전략 전체에 중대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와의 해양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동해 북부에서 자국의 경제 수역을 침범하는 중국 어선 문제를 오랫동안 방치했지만 최근 한국이 강력한 단속에 나서면서 러시아 어민들이 간접적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어획량이 안정되고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든 것이죠. 러시아 내부에서는 한국식 단속 방식을 참고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런 흐름은 동북아 해양 질서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합니다. 과거에는 해양 안보 논의에서 미국과 일본이 주도권을 잡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면서 지역 내 규칙 제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회색 지대 전술 대응에 관한 국제 세미나나 군사 회의에서 한국 사례가 표준으로 인용되는 것은 그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강경 대응은 중국의 해양 팽창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동북아 전역에서 중국 위장 어선의 활동이 감소하면 남중국해와 인도양으로 병력과 자원을 더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적 부담이 커집니다. 이는 중국의 해양 전략이 지역별로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결국 한국의 대응은 단순한 국경 방어를 넘어 동북아 해양 권력 구조 자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이 우리의 기술과 전술을 채택하고 러시아까지 부분적으로 동조한다면 중국은 주변 해역에서 점점 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화는 장기적으로 한국이 해양 안보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한국 해군의 SPY-1과 다중 스펙트럼 센서만으로도 중국 위장 어선을 무력화하는 데 충분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UAV와 소형 위성이 결합된 미래형 통합 감시 체계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 체계가 완성되면 위장 어선이 해상에 출현하는 순간부터 귀향하는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기록 추적됩니다. UAV, 즉 무인항공기는 특히 적어도 근접 감시에 강점을 가집니다. 함정에서 발진한 UAV는 표적 상공위에서 3km 고도에서 저소음 모터로 장시간 채공하며 고해상도 전자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센서를 사용해 선박의 갑판, 장비, 심지어 선원들의 활동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영상은 C4I 네트워크로 즉시 전송돼 지휘부가 실시간 분석에 활용합니다. 여기에 더해 소형 위성, 나노 마이크로 위성, 군집이 궤도에서 해상 전역을 감시하게 됩니다. 소형 위성은 비용이 저렴하고 발사 주기가 짧기 때문에 필요시 궤도 변경이나 추가 투입이 용이합니다. 이 위성들은 광학 ESAR, 합성 기구 레이더, 센서를 통해 기상과 낮밤에 관계없이 표적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SAR은 파도와 구름을 투과해 선박의 형상과 이동 궤적을 선명하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면 SPY-1, UAV, 소형 위성이 삼각 감시망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형 위성이 광역에서 위심 선박을 포착하면 SPY-1이 해당 표적을 정밀 추적하고 UAV가 근접 감시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각 플랫폼이 서로의 장점을 보완하기 때문에 중국 위장 어선이 회피 기동이나 신호 차단을 시도해도 최소 하나의 감시 수단이 계속 표적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닫힌 감시망을 뚫으려면 동시에 위성을 피하고 레이더를 회피하며 UAV의 근접 촬영을 차단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특히 UAV는 전파 방해에도 강한 자율비행 모드를 지원해 표적과의 거리 2에서 3km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촬영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감시에 그치지 않고 표적의 실시간 행동 분석까지 지원합니다. AI가 위성, 레이더, UAV 영상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 선박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거나 특정 방향으로 선회하는 등 비정상 행동을 보일 경우 즉시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는 대응 시간을 단축시켜 위장 어선이 본격적인 군사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체계가 완성되면 한국은 해양 감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빈틈없는 감시망을 보유하게 됩니다. 미국조차도 동북아에서 이런 수준의 실시간 통합 감시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전략적 주도권을 한국이 쥐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이 감시 체계는 군사 외에도 해양 환경 감시, 불법 어업 단속, 해난 구조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공유 가능한 해양 감시 데이터로 제공하면 한국은 군사, 비군사 양쪽에서 동맹국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결국 SPY-1 UAV 소형 위성의 결합은 중국의 회색 지대 전술을 완전히 과거의 전략으로 만들 뿐 아니라 한국이 동북아 해양 질서를 설계하고 주도하는 위치를 확고히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한국 해군과 해경, 그리고 국가 전체의 해양 감시망이 완성되면서 중국이 의존해온 회색 지대 전술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위장 어선들은 한국 EEZ 경계선 근처에서 버젓이 활동하며 때로는 우리 감시망을 뚫고 깊숙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포착 즉시 전군 네트워크에 정보가 공유되고 몇 단계의 절차를 거쳐 차단이 퇴거의 납포까지 이어지는 대응이 자동화됐습니다. 이제 회색 지대는 더 이상 회색이 아닙니다. SPY-1 다중 스펙트럼 센서, UAV, 소형 위성, 그리고 C4I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감시망은 모든 의심 선박의 움직임을 투명하게 드러냅니다. 표적이 어떤 국기를 달고 있든, 어떤 색으로 도색돼 있든, 심지어 어업 장비를 싣고 있더라도 그들의 실제 의도와 임무는 숨길 수 없습니다. 중국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위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 국적을 위조하거나 위성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초소형 선박을 사용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런 시도조차도 장기적으로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AI 기반 데이터 분석이 이미 전 세계 해역의 선박 패턴을 학습하고 있어 비정상적인 항로와 행동을 자동으로 식별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제 단독 감시가 아니라 일본, 대만, 필리핀 등과의 해양 정보 공유 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 위장 어선이 한 해역에서 발각되면 그 정보가 몇 시간 안에 다른 해역으로 전달돼 전방위 감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한 번 걸린 선박을 다른 해역에서 재활용하기조차 어려워집니다. 시진핑 체제의 회색 지대 전략은 저비용 고효율을 목표로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변했습니다. 선박 개조 비용, 인력 운영비, 장비 손실, 국제적 비난까지 감수해야 하는데 그에 비해 얻는 성과는 거의 없습니다. 이쯤 되면 중국 내부에서도 전략 재검토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 우위를 단기 성과로 끝내지 않고 장기적인 해양 질서 재편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장 어선을 몰아내는 것을 넘어서 이 해역에서는 불법 위장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중국뿐 아니라 모든 주변국에 각인시키는 것이죠. 이는 곧 한국이 동북아 해양 질서의 실질적 설계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군사적 억제력을 넘어 경제 외교적으로도 파급 효과를 냅니다. 해상 무역로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불법 어업이 감소하며 주변국과의 해양 협력이 강화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해양 경제와 외교 네트워크를 동시에 확장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결국 회색지대는 이제 더 이상 중국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숨을 곳이 사라진 바다에서 한국은 기술, 전략, 외교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힘으로 개임의 규칙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어떤 변칙 전술을 시도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판을 설계한 한국의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